박선영의 인생 50년 동안 타인의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습관적이고 처절하며 동시에 무해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옆집 강명숙은 사소한 일상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해 자신의 재력과 경력을 묘사하는 큰 서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실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문장들은 곧바로 허언과 과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선영의 귀에 도착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허언들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존재의 가벼움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부풀려야만 하는 투명하고 불안정한 비눗방울과 같았다. 선영은 강명숙을 비난하기보다는 안쓰러움과 더불어 그녀의 심리적 기저에 대한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려 애썼다. 오늘 아침 1층 현관 앞에서 명숙이 늘 하던 대로 이번 달에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고급 캐시미어 사업이 대박이 났다며 화려하게 수놓아진 스카프를 자랑할 때만 해도 선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적당한 리액션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명숙은 평소의 허세가 아닌 진정으로 비정상적인 광채를 눈에 띄며 말했다. 선영 씨, 내가 이번에 정말 큰 돈을 만졌어. 며칠 뒤에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전부 모아서 신라 호텔에서 근사하게 만찬 한번 쏠게. 나 명숙이가 쏘는 거야. 절대 빠지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고 어깨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로고가 새겨진 새로운 핸드백이 얹혀 있었다. 평소 짝퉁 명품 시계를 자랑하던 그녀가 아니었다. 뿜어내는 기세와 눈빛이 너무나 생생했기에 선영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웃서 씨와 최 씨 아주머니까지도 잠시 말을 잃었다. 선영은 그 순간 명숙의 눈빛에서 섬뜩하리만큼 복잡한 감정들을 읽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결핍이 폭발하는 순간 혹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에 마침내 스스로를 던져넣는 듯한 불안정한 희열이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질병을 앓던 사람이 갑자기 완치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미친 듯이 웃는 것처럼 보였다. 선영은 그 광채 아래에 숨겨진 깊은 어둠, 즉 이 모든 허세가 무너졌을 때 명숙이 감당해야 할 심연의 고독을 직감했다. 명숙은 자신의 거짓말이 이웃들의 비웃음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는 이토록 거대한 만찬이라는 서사를 만들어 자신을 코너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날 이후 명숙은 동네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현실성을 잃은 채 곧 실현될 호화로운 만찬에 대한 기대감으로 포장되어 이웃들 사이를 떠돌았다. 이웃들은 명숙의 진실성에 대해 수십 년간 회의적이었지만 눈앞에 나타난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과 확신에 찬 태도 앞에서는 잠시 이성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인간의 욕망은 항상 논리를 압도하는 법이었다. 선영은 이 현상을 관찰하며 명숙의 거짓말은 이제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주변 사람들의 탐욕과 불신이 만들어낸 기묘한 합작품이라는 생각을 굳혔다. 선영은 명숙의 허세가 극에 달할수록 오히려 더 침착해졌다. 그녀는 명숙이 사용하는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 과장된 몸짓의 떨림, 그리고 유독 시선을 맞추지 못하던 순간들을 면밀히 기록했다. 명숙이 말하는 이탈리아 파트너의 이름, 투자한 부동산의 위치는 항상 구체적인 정보를 빠뜨리고 모호한 형용사로 대체되었다. 이는 그녀가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조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러나 이번 만찬 약속은 달랐다. 명숙은 약속 날짜와 호텔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했다. 이전에 그녀의 거짓말은 늘 미약한 실제조차 없었지만 이번에는 만져지는 현실, 즉 시간과 공간을 언급했다. 선영은 명숙의 행위를 단순한 관심 끌기로 치부하는 이웃들의 질타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숙의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 이 허세가 폭발한 배경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혹은 그 반대의 거대한 전환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다. 평소의 명숙이라면 이 정도의 대담함과 확신을 보일 수 없었다. 그녀는 늘 불안했고 그 불안을 숨기기 위해 더 과장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명숙은 마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처럼 보였다. 선영은 이웃의 거짓말이 단순한 기만이 아니라 깊은 결핍과 불안의 투영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며 다가올 만찬의 날이 단순한 식사가 아닌 강명숙이라는 존재가 무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벌이는 광란의 드라마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 예감은 그녀의 심장을 묘하게 압박해왔다. 그녀는 이 기묘한 연극의 결말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관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호화로운 만찬이 약속되었던 그 금요일 오후, 시간은 약속 시각인 저녁 7시를 향해 느리고 무겁게 기어갔다. 이웃들의 기대감은 명숙의 호언장담처럼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선영은 이웃들이 명숙의 거짓말에 대한 수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진실이기를 바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았다. 사람들은 만찬에 입고 갈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했고 명숙이 대체 얼마를 벌었을지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다. 그들의 기대는 명숙의 허세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숨겨진 탐욕과 욕망을 투영하고 있었다. 선영은 그들의 들뜬 목소리 속에서 명숙의 잠재적인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기에 일종의 서늘한 거리를 유지했다. 오후 6시 30분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모두들 현관 앞에 모였다. 그러나 강명숙의 집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대단한 부자라 늦는가 보다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7시가 지나고 7시 30분이 되자 공기는 급속도로 차갑게 식어갔다. 희망의 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배신감과 모멸감이 짙게 드리워졌다. 특히 서씨 아주머니는 자신의 고급 옷차림을 쳐다보며 내가 이 여자를 믿고 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곧이어 이웃들은 분노의 화살을 명숙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저럴 줄 알았다니까. 이번엔 호텔 이름까지 댔잖아. 미친 거 아니야? 이젠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집단적 비난은 마치 굶주린 짐승들의 울부짖음처럼 순식간에 동네를 덮쳤다. 선영은 이웃들의 분노 속에서도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려 애썼다. 그녀는 분노에 동참하는 대신 명숙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해부하려 했다. 평소 명숙의 거짓말은 늘 약속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만찬 약속은 명숙에게 벼랑 끝이었다. 그녀가 이 벼랑 끝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은 행위는 단순한 허언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선영은 그녀의 잠적이 예견된 파국이 아니라 무언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의한 돌발적인 단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웃들의 질타와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선영은 문득 명숙의 집 앞에 놓인 작은 화분 아래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웃들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명숙이 잠적 직전에 남긴 것으로 보이는 찢어진 수첩 조각이었다. 쪽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길게 설명이 적혀 있는 대신 거칠게 쓰인 단 3마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제 자유롭다. 선영은 그 단어들을 읽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유라는 단어는 명숙이 평소에 가장 갈망했으나 가장 멀리했던 감정이었다. 그녀는 늘 타인의 시선과 인정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자유롭다는 말은 이 모든 허세와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듯했다. 이웃들은 명숙을 도망자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선영은 그 쪽지에서 선언의 무게를 읽었다. 그녀의 잠적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이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적인 행위, 일종의 정신적 자살처럼 느껴졌다. 선영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이웃들의 비난에 적당히 동조하는 척했다. 그녀는 진실을 가리는 껍데기, 즉 집단적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명숙의 행동 배경을 홀로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와 쪽지를 다시 꺼내든 선영은 자유롭다는 말이 물질적인 해방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해방인지 깊이 고민했다. 명숙이 잠적하기 직전 그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돈 자랑을 했던 행위와 이 짧은 쪽지 사이에는 분명 거대한 심연이 놓여 있었다. 선영은 냉정한 관찰만이 이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게 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웃들의 분노는 헛된 만찬에 대한 것이었지만 선영의 관심은 이제 사라진 명숙의 자유에 대한 집착으로 옮겨가 있었다. 그녀의 탐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명숙의 잠적은 동네에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웃들은 허공에 대고 분노를 쏟아냈고 그 분노는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와 헛된 기대에 대한 자책으로 변질되었다. 선영은 이웃들의 분노가 사그라지기를 기다리며 명숙의 집 주변을 관찰하는 일에 몰두했다. 명숙의 아파트 현관 앞에는 만찬 실패의 상징처럼 전단지들이 쌓였고 우편함은 꽉 차 있었다. 선영은 그 공백 속에서 명숙이 만들어낸 두 겹이 거짓말, 즉 화려한 사업가라는 가상의 삶과 평범한 주부라는 위태로운 현실 사이의 괴리를 재구성했다. 선영은 명숙이 평소에 자주 언급하던 화려한 해외여행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 이야기들이 모두 허구였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명숙의 차가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집안의 불이 일주일 내내 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만약 명숙이 자랑하던 대로 엄청난 사업가였다면 이 정도의 장기 부재는 비서나 관리인을 통해 완벽하게 통제되었을 터였다. 명숙은 늘 주변의 화려한 인맥을 과시했지만 그녀의 잠적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절대적인 고립이야말로 명숙의 허언이 만들어낸 가장 슬픈 현실이었다. 선영은 명숙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며 그녀가 유독 모호하게 언급했던 한 가지 주제에 주목했다. 바로 아버지였다. 명숙은 가끔, 아주 가끔 술에 취했을 때만 아버지가 멀리 계신다는 이야기나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식의 부정확한 말을 흘렸다. 평소 모든 것을 과장하던 명숙이 유일하게 모호함으로 덮어두었던 부분이 바로 가족의 부재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선영은 이 모호함이야말로 명숙의 진정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거짓말은 대외적인 성공에만 집중되었을 뿐 가족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는 늘 어둠 속에 가두어져 있었다. 잠적 후 일주일째 되던 날 선영은 퇴근길에 명숙의 집 우편함을 무심코 지나치다가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했다. 우편함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흰 봉투의 일부가 보였다. 봉투에는 XX 법률사무소라는 인쇄된 명칭이 선명했고 등기우편이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카드 청구서나 광고지가 아니었다. 법률사무소의 등기는 중대한 사건, 즉 소송, 채무 또는 상속과 같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것임을 의미했다. 명숙의 잠적이 단순한 창피함 때문이 아닌 도피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이웃들의 눈을 피하며 명숙의 집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명숙의 집 전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관리인의 주의를 돌린 후 법률사무소의 등기 봉투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관리인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선영이 명숙의 오랜 이웃이며 연락 두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관리인이 무심코 흘린 말은 선영의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며칠 전에 그 집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상속 문제 때문에 법률 쪽에서 연락이 왔던 것 같더라고요. 선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죽음 상속, 그리고 잠적 직전에 자유롭다는 쪽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갑작스럽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명숙이 언급했던 모호한 멀리 계신 아버지의 존재는 현실이었으며 그분의 사망이 명숙의 기행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다. 선영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 아는 것은
그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극히 일부이며 명숙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층위가 존재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모든 허언의 배경에는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이제 명숙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녀가 과거에 모호하게 언급했던 아버지가 계신 곳 외곽 요양원을 홀로 찾아 나설 준비를 시작했다. 선영은 명숙의 아버지가 계셨다는 외곽 요양원을 홀로 찾아 나섰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이 사라진 회색빛 교회,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길 끝에 위치한 요양원은 적막하고 고요했다. 명숙이 왜 자신의 아버지를 이토록 외진 곳에 모셨는지 아니면 그저 모시지 않았던 것인지 선영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강명숙은 화려함과 도시의 중심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의 아버지는 이처럼 외지고 고독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 이 대비 자체가 명숙의 복잡하고 이중적인 내면을 상징하는 듯했다. 요양원의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영은 명숙의 아버지 이름 강태호를 대며 방문을 요청했다. 요양원 관리인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선영을 오랜 친척으로 오해했는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관리인의 말은 선영의 추측을 확인해 주었다. 강태호 어르신은 며칠 전 새벽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따님이 오셔서 모든 절차를 아주 급하게 말씀드릴 틈도 없이 빠르게 처리하고 가셨어요. 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명숙은 아버지의 사망 직후 요양원에 도착했지만 다른 유족들처럼 슬픔에 잠겨 울거나 절차를 꼼꼼히 묻는 대신 마치 임무를 수행하듯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고 했다. 그녀는 요양비를 정산하고 아버지의 유품을 최소한으로만 챙긴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명숙이 이웃들에게 호화로운 만찬을 약속하고 잠적한 시점과 아버지의 사망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다. 선영은 그 순간 명숙이 잠적 직전에 남긴 쪽지, 이제 자유롭다는 세 마디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그 자유는 약속 이행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명숙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남긴 책임감과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었다. 선영은 관리인에게 명숙이 어떤 유품을 챙겨갔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관리인은 명숙이 다른 유족들과 달리 아버지가 생전에 침대 옆에 두고 자주 만지작거리던 오래된 손때 묻은 가죽 가방만 챙겨갔다고 말했다. 그 가방 외에는 명숙이 가져간 것이 없었다. 선영은 그 가방에 명숙 아버지의 삶, 그리고 명숙이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요양원의 회색빛 풍경 속에서 선영은 명숙의 슬픔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웃들의 비난처럼 명숙은 아버지의 죽음을 피하거나 외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극단적인 단절과 고립을 택했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거짓말과 과시 뒤에는 요양원에 모셔진 아버지의 쓸쓸한 존재와 그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딸의 깊은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명숙이 갑자기 막대한 돈을 자랑했던 것도 어쩌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무언가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혹은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아버지에게만이라도 숨기고 싶었던 딸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영은 그 요양원의 회색빛 복도 끝에 서서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반성했다. 그녀는 명숙의 행동을 단순히 허언증 환자의 기행으로 치부했지만 명숙은 삶에서 가장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홀로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슬픔은 때때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타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선영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명숙의 잠적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명숙이 짊어진 고독과 슬픔의 무게를 이해하는 쪽으로 자신의 시선을 돌렸다. 요양원을 떠나온 선영의 머릿속은 온통 명숙의 아버지 강태호의 존재로 가득 찼다. 관리인이 무심코 흘린 원래 지역에서는
이름께나 알려진 분이었죠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와 인터넷 검색 능력을 동원하여 강태호라는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명숙의 아버지는 그녀가 알던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역의 기반을 닦은 중견 건설 회사의 창립자였으며 수십 년 전 사업을 접은 후에도 막대한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은둔형 자산가였다. 선영은 명숙이 상속받게 된 재산의 규모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웃들이 만찬을 통해 상상했던 허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부였다. 명숙의 허언이 사실은 미래의 현실, 즉, 곧 내 것이 될 가능성이었을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착각에 선영은 잠시 빠졌다. 명숙이 그토록 허세를 부렸던 것은 내면에 간직한 이 거대한 잠재적 부를 현재의 삶으로 끌어오고 싶었던 처절한 욕망 때문이었을까? 선영은 명숙의 거짓말이 그녀의 불안정한 심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기저에는 현실을 압도할 만큼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며칠 후 선영은 명숙의 집에 우편물을 가져다 주던 중 문틈에 끼어 있던 법률사무소의 등기봉투를 다시 발견했다. 이번에는 봉투가 찢어져 내용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다. 상속세 신고 기한, 토지 및 건물. 명세서라는 단어와 함께 뒤편에 적힌 숫자의 단위는 선영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무게, 혹은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할 책임의 크기였다. 선영은 이웃의 가십거리였던 강명숙이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선영은 명숙의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겼다는 그 손때 묻은 가방에 주목했다. 분명 명숙이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녀가 급히 떠나면서 혹시 미처 챙기지 못한 유품은 없을까? 선영은 관리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명숙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방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줄 것을 부탁하며 혹시 중요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관리인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가 나왔습니다. 따님께 연락이 안 돼서 보관 중이에요. 선영은 즉시 요양원으로 달려가 그 서류철을 건네받았다. 그것은 명숙의 아버지가 생전에 꼼꼼하게 기록한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놀라웠다. 거기에는 사업 기록이나 재산 목록이 아니라 딸 명숙의 삶에 대한 관찰 기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명숙의 동향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의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딸은 늘 혼자였다. 그녀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세상 속에 갇혀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선영은 충격에 빠졌다. 명숙의 아버지는 딸의 모든 허언과 거짓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물질적 부유함이 때로 가장 깊은 내면의 결핍과 고독을 가리기 위한 값비싼 커튼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엄청난 상속 재산은 명숙에게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고독과 딸의 거짓말이라는 복잡한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새로운 굴레가 될 수도 있었다. 선영은 일기장을 펼쳐 아버지의 시선으로 명숙의 삶을 따라가 보기 시작했다. 선영은 명숙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기장은 단순히 딸의 일상을 관찰한 기록을 넘어 명숙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심리적 배경을 해부하는 아버지의 처절한 내면 고백서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명숙의 유년 시절 대부분을 부재했고 뒤늦게 요양원에 들어간 후에도 딸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지 못했던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명숙의 모든 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대신 조용히 기록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기장 속에는 명숙이 아버지에게 전화로 자랑했던 파리에서의 명품 쇼핑,
새로 시작한 투자 사업의 성공 등 이웃들에게 했던 거짓말과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파리의 명품 쇼핑? 아마 그날은 동네 지하철역 앞에서 붕어빵을 사 먹었을 것이다. 사업 성공? 아마 그날은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딸의 거짓말을 모두 꿰뚫고 있었으나 그것을 폭로하는 대신 딸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를 홀로 존중하며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명숙의 거짓말이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와 요양원, 생활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을 메우기 위한 처절한 자기 방어 기제였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명숙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성공한 딸이라는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녀의 거짓말은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며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애정의 과시였다. 일기장의 뒷부분, 아버지의 필체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마지막 몇 장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삐뚤빼뚤했지만 중요한 단어들은 선명했다. 미안하다, 혼자 두어서, 이제라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선영의 손에 단단하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 잡혔다. 일기장의 두꺼운 뒷표지가 반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 작은 금고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선영은 이 열쇠가 단순히 재산을 상속하는 열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명숙의 아버지에게 비밀 금고가 있었는지 확인했고 놀랍게도 그 금고는 요양원 근처의 은행에 있었다. 선영은 망설임 끝에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여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채권이나 부동산 서류 대신 수십 년간 명숙을 향한 아버지의 애정이 담긴 편지와 명숙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 사업의 진정한 비밀이 담긴 서류철이 들어 있었다. 편지 속에서 아버지는 명숙에게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나에게는 진실이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라고 적고 있었다. 그리고 사업 비밀 서류철에는 아버지가 사업을 접은 후에도 명숙 모르게 지역, 사회공헌과 익명의 기부를 계속해왔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명숙이 물려받은 것은 엄청난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고독한 삶의 방식과 그 무게였던 것이다. 선영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며 그 외로움을 감추려는 방식이 타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기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이 명숙이 만들어낸 거짓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었다. 선영이 금고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하고 며칠 후 강명숙이 동네로 돌아왔다. 그녀의 복귀는 조용했다. 이웃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으리으리한 외제차를 타고 오지도 않았고 만찬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나 물질적 부를 과시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아버지의 유품이 담겼던 가방과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웃들의 태도는 명숙이 잠적하기 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선영이 법률사무소 등기를 통해 상속 재산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처럼 동네에는 강명숙이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고 수천억 대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평소 명숙을 질타하고 비난했던 이웃들은 이제 그들의 태도를 급변시켜 명숙에게 아첨하기 시작했다. 서 씨 아주머니는 며칠 전 만찬 약속에 대해 명숙 씨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야. 우리는 이해라며 지나치게 친절한 미소를 지었고 최 씨 아주머니는 명숙의 안부를 묻는다며 커피를 들고 명숙의 집 문 앞에 서성거렸다. 선영은 이 위선적인 이웃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명숙의 고독이나 슬픔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그녀가 가진 부에만 관심이 있었다. 명숙이 이전에 허언을 했을 때는 질타를 받았지만 이제 그녀의 허언이 진실로 판명되자 그들의 모든 비난은 사과와 아첨으로 바뀌었다. 선영은 진정한 가치와 품격은
외부의 시선이나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내면을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명숙은 이웃들의 아첨과 아부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는 이전에 그토록 갈망하던 인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고독과 성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비난과 모든 아첨을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었다. 며칠 후 명숙은 선영에게만 연락하여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집안은 이전의 어수선함과는 달리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명숙은 선영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선영 씨, 내가 잠적하기 직전에 당신 집 앞에 쪽지 남긴 거 알아요? 이제 자유롭다는 말. 그때 나는 정말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그 누구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상속받으면 모든 거짓말이 진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내가 상속받은 수천억은 내가 만든 거짓말만큼이나 가짜였다는 것을요.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나를 향한 그분의 진심이었어요. 내 모든 거짓말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고독이요. 그게 내 진정한 유산이었어요. 명숙은 선영에게 자신이 잠적 전 남긴 쪽지의 의미와 상속받은 재산보다 일기장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진심이 더 큰 유산이었음을 고백했다. 선영은 그 고백을 통해 명숙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고독과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고독과 진심을 마주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선영은 명숙에게서 배웠다. 강명숙의 고백을 들은 선영은 그날 밤 깊은 상념에 잠겼다. 자신이 명숙을 비난했던 순간들, 그녀의 허언을 경멸했던 기억들이 마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선영은 자신이 명숙을 허언 중 이웃이라는 단순한 틀 안에 가두고 그 이면의 고독과 슬픔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음을 반성했다. 그녀 역시 명숙이 보여주는 겉모습만을 보고 섣불리 재단했던 이웃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인의 삶을 섣불리 재단하지 않는 지혜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진 고독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이 시니어의 진정한 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 날부터 명숙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웃들의 아첨에 반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상속 재산을 의미 있는 사회 환원 절차를 통해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기록된 지역사회, 공헌의 정신을 이어받아 익명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투명한 기부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얻은 내면의 평화를 통해 마침내 거짓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었다. 명숙은 선영에게 내 아버지의 유산은 이 돈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이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상속받은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동안 짊어졌던 고독한 책임감이었던 것이다. 명숙은 이제 더 이상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기부라는 진실된 행위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 진실은 이전의 수많은 거짓말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감을 만들어냈다. 시간이 흘러 명숙은 동네를 떠났다. 재산 정리와 재단 설립을 위해 더 큰 도시로 이사했지만 떠나기 전 그녀는 선영에게 작은 편지 한 통을 남겼다. 편지에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솔직하고 담백한 문장들만 적혀 있었다. 선영 씨, 당신이 나를 냉정하게 관찰해 준 덕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영은 명숙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웃의 삶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내면의 배경과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명숙과의 기묘한 인연은 선영에게 단순한 이웃의 가십을 넘어
인간관계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선영과 명숙은 진실된 이웃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의 관계는 화려한 만찬이나 물질적 부가 아닌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침묵과 존중 위에 세워졌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명숙이 거대한 재산이라는 껍데기 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고독과 품위의 무게를 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50대 시니어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진정한 상속이었음을 선영은 조용히 되새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재단하려는 날카로운 비난 대신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이해의 여백이 자리 잡았다.